모방의 한계. 모방. 645년의 다이카 개신을 통해 일본은 비로소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당대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7세기 중반이면 한참 늦은 출발이긴 하지만 중국 문화권의 한반도보다 800년이나 늦게 신석기 시대를 졸업한 일본 민족으로서는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이라 하겠다. 그런 성과를 이룬 데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는 지리적 여건과 아울러 일본 민족 특유의 뛰어난 모방 솜씨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중국의 당 제국은 동북아시아의 패자일 뿐 아니라 당 제국,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었으므로 일본이 모방의 모델로 삼은 것은 당연했다. 섬이란 사실 양면적인 조건이다. 외부의 침략을 막기에는 더없이 좋지만 동시에 외부의 영향마저 가로막혀 폐쇄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면적 조건은 주체의 역량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고대 일본 민족은 열도 안에 갇혀 지내려 하지 않고 외부의 영향, 특히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고 모방하고자 노력했다. 그 덕분에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중세까지 일본의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면 일본은 외부의 위협 요소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섬의 조건이 암암리에 작용했다. 한반도가 고대 삼국으로 분리되어 있을 무렵 일본은 가까운 백제를 통해 당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당나라. 그러나 신라가 통일을 이룬 뒤로부터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일본은 신라와의 교류를 끊지는 않았으나 신라를 상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역과 거래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가급적 중간의 유통 과정이 적은 편이 좋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직수입하기 시작했다. 당의 제도를 모방해 율령을 만들었고 당의 수도인 장안을 모방해 나라의 새 수도인 헤이조를 건설했다. 이때까지 일본은 특정한 수도가 없고 천황이 사는 것이 수도의 역할을 했으므로 천황이 바뀔 때마다 수도가 달라졌다. 나라의 도읍을 정한 이때부터 나라시대라고 부른다. 또한 귀족들은 당의 문화라면 무조건 수입하고 모방했다. 가장 중국적인 것일수록 가장 크게 환영받았다. 천하의 중심 대당국의 이미지는 일본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당국. 그러나 현존하는 제도와 문물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역사와 전통까지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한계는 바로 그것이었다. 우선 수도인 헤이조의 이름이 평평한 성이라는 뜻에도 헤이조, 평평한 성이라는 뜻에도 이름에도 성이라는 글자가 버젓이 들어가 있지만 그 성은 여느 성과 크게 달랐다. 헤이조에는 건물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 한나라의 수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성벽이 없었다. 성벽이란 외적의 침입을 막아 수도를 보위하는 한편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와 바깥의 일반 농촌 사회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중국이나 한반도와 달리 헤이조에서 주장문 헤이조는 당의 수도 장안을 모방한 성이지만 성벽도 없이 성문만 있는 어설픈 성이었다. 성벽 헤이조. 문 앞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방비의 구실보다는 재래의 구실이 더 컸던 듯하다. 이민족이 없어 침입할 만한 외적이 없었고 수도라고 해야 정치 행정만을 위한 장소일 뿐 시민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이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헤이조의 성은 순전히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모방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그보다 더 큰 모방의 한계는 율령이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당의 율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제국가 남북조 시대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싹이 트고 잎이 자란 결실을 당 태종이 거둔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율령은 기본적으로 전제 군주제와 관료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전제군주는 있어도 관료제는 없었다. 게다가 천황도 고대까지는 상징적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 통치를 담당하진 않았다. 관료제를 발달시키려면 행정실무자인 관료를 발탁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과거제이지만 이런 제도가 없다면 최소한 중국의 고대처럼 외척이나 황강 같은 관료의 역할을 맡아줄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는 그런 세력이 부재했다. 게다가 다이카 게시는 당제국처럼 전대의 왕조를 실력으로 타도하고 들어선 게 아니라 예전에 지배 세력이 쿠데타로 명패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가 체제를 바꾼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리 임용제 같은 게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율령제는 필수 요소인 과거제가 없는 기형적인 제도에 불과했다. 과거제가 없는 율령제. 굳이 의미를 찾자면 율령제는 일본의 중앙 집권화에 제법 기여했지만 당시 일본의 체제상 그것이 율령제일 필요는 없었다. 결국 그런 모방의 안개는 이후 일본의 역사를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귀족이 주도한 율령제. 다이카 계신으로 탄생한 율령체제의 경제적 토대는 모든 토지가 국가직 천황의 것이라는 공지제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하다가도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모든 토지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생겨나게 된다. 공지제가 무너지면서 이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들, 이들을 묘슈라고 부른다. 묘슈들이 늘어나자 형식상의 토지 소유자인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쯤 되면 차라리 토지 소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국가는 점차 묘슈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실상 율령제의 경제적 기초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부터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법 토지를 모은 묘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유력 가문과 지방 호족들이 소유하는 장원이 확대되면서 율령은 법제화된 지 50년도 지나지 않아 변질되기 시작했다. 애초에 율령체제의 문제점은 중국의 모방에 있지 않았다. 만약 제대로 모방했다면 일본의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기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율령체제를 확립한 주체는 다이카 계신에서 공을 세워 일약 스타가 된 후지와라 가문이었다. 천황은 다이카 쿠데타 1등 공신 가문인 나카토미 시족에게 후지와라라는 새 성을 하사했다. 귀족 계급이 관료제를 핵심으로 하는 율령체제의 주역이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만 이는 앞서 말한 기형적 모방의 결과물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치는 귀족 지배 체제였다. 천황은 물론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였지만 현실 정치에 관한 권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권력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천황은 실력 가문과 결탁하지 않으면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다. 실은 천황의 등극에도 귀족들의 입김이 거셌다. 최고 실력자인 후지와라 가문은 천황을 등에 업고 자기들끼리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모처럼 안정한 수도도 여러 차례 반란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784년에는 교토에 헤이즈와 똑같은 헤이안 성을 지어 그곳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교토는 400년간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되는데 이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 나라 시대에서 헤이안 시대. 장원제의 발달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었다. 다이카 계신 이후 일본의 토지제도는 반전제였다. 이것은 농민들 개개인에게 구분전이라는 토지를 할당하는 제도였다. 누구에게나 갈아먹을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므로 어찌 보면 국가가 국가의 시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보다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 무엇보다 조용주의 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웠다. 세금의 비율은 얼추 수확량의 2할가량 되었는데 당시에 농업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구분전을 경작해 이 세금을 내면서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농민은 거의 없었다. 조용조 가운데 특히 가혹한 것은 즉 요역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병역의 피해였다. 요역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여기저기서 구분전을 벌이고 도망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셈이었다. 구분전을 경작하는 일은 농민의 권리라기보다 의무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780년에는 징병제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병역 의무제가 사라지면 귀족의 사병이 활성화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병역 의무제의 사라짐과 귀족의 사병 활성화. 어쩌면 당시 중국의 당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리도 똑같을까? 당의 부병제 역시 성립될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으나 농민들이 토지를 버리고 달아나면서 무너지졌다. 그 결과로 지방 호족의 군벌이 번진이 생겨났고 이 번진들의 반란 때문에 당은 결국 멸망하지 않았던가. 반전제가 무너지고 장원이 발달한다. 징병제가 무너지고 사병조직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아도 활발한 반란과 내전으로 호전성을 키워온 중앙귀족과 지방호족이 이런 호족권을 놓칠 리 없다. 더구나 장원은 9세기부터 면세의 특권까지 얻으면서 국가의 지배로부터 거의 반독립적인 상태가 되었다. 물론 고쿤이라는 지방행정의 수령이 중앙에서 파견되었지만 지방호족들은 이미 고쿤이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다. 호족들은 자기 장원 내 백성들을 무장시켜 사병조직을 강화했는데 이것을 로도라고 불렀다. 말 자체로도 사나이들의 패거리라는 뜻이고 실제로도 깡패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외색용으로 낭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어 발음으로 로닌이다. 낭인과 로닌. 구한말 일본의 로닌 집단이 민비를 살해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로닌과 낭인. 이렇게 독자적인 경제력과 무장력을 합법적으로 갖추게 된 전통의 시족 세력 즉 귀족 가문들은 급기야 자신들끼리 치열한 세력 다툼에 나섰다. 바야흐로 일본 특유의 내전의 역사는 이때부터 한층 강도 있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순수 무장의 집권, 천황의 지위는 쇠락일로에 있었다. 당대의 실력가인 후지와라 가문은 자기 딸을 황으로 집어넣어 외손을 천황으로 즉위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외척 정치와 같은 세위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실권을 가진 중국의 천자에 비해 일본의 천황은 한층 초라한 존재였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후지와라 가문의 독재라고 할 수 있었으나 권력의 정상에 오르면 분열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후 후지와라도 내 가계로 나뉘어 권력 투쟁을 일삼았다. 그 가운데 북가의 세력이 가장 컸다. 마침내 858년에 후지와라 요시우사는 섭정에 올라 천황을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황족이 아닌 사람이 섭정에 오른 것은 이것이 최초였다. 섭정 정치가 지속되자 아예 제도로 자리 잡았다. 원래 섭정은 천황이 어릴 때만 둘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섭정. 그래서 요시우사의 대를 이은 모토스네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천황이 성장한 다음에도 섭정이 예전과 같은 권력을 지닐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섭정은 명칭이 달라져야 할 게다. 명칭이 달라져야 할 게다. 이래하여 간바쿠라는 지위가 탄생했다. 이제 후지와라 가문의 맏아들은 자신의 딸을 황으로 들여보낸 다음 천황이 어릴 때는 섭정으로 군림하고 어른이 되면 간바쿠로 집권을 연장하는 새로운 전통을 열었다. 말하자면 상징적 권력인 천황과 실질적 권력인 섭정, 간바쿠가 모두 세습되는 시기인데 이것을 세칸 체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중앙 권력을 완전히 틀어진 후지와라 가문은 폭정으로 내달렸다. 적수가 될 만한 귀족 가문과 상급 관료들을 모두 제거하고 황족과 상층 귀족에게 지방에서 생산된 수입을 분배하는 지교코쿠라는 제도를 시행한 것까지는 여느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전제 정치다. 그러나 후지와라 가문은 더 나아가 일본 특유의 군국주의적 성격을 확립한다. 그들이 사병 조직으로 거느린 무사단이 바로 사무라이다. 사무라이란 옆에서 받는 자라는 뜻이니 원래는 그리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지만 이후 무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사계급 나아가 일본 전체의 대명사가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독재와 전횡을 일삼았던 후지와라 가문에게도 이내 만만치 않은 적수가 등장한다. 섭정이든 간바쿠든 천황을 등에 업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천황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주나라 왕실처럼 실권은 없어도 상징적 의미가 컸다. 물론 천황의 외척이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후사가 계속 나와줘야만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윽고 황실의 대가 끊기는 상황이 생겼다. 1068년 후지와라와 외척 관계가 없는 고산조 천황이 즉위했다.
즉위하기까지 후지와라의 심한 견제를 받았던 그는 천황이 상징적 권력에 머물지 않고 현실 권력을 가지려면 후지와라 가문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우선 후지와라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는 장원 정리 사업에 착수하고 별도의 행정기구로서 원청을 설치했다. 물론 그런 잽 정도의 펀치를 맞고 후지와라가 무너지진 않았다. 하지만 고산조의 뒤를 이은 다음 천황 시라카와는 후지와라에게 카운터 블로를 안긴다. 그는 세칸 체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절묘한 방책을 구사했다. 천황이 성장한 뒤에도 섭정이 간박으로 권력을 유지한다면 천황도 그렇게 하자. 시라카와는 재위 13년 만에 천황위를 양위하고 상황이 되었다. 아무리 세칸이라 해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전임 천황만은 못하다. 상황이 원청에서 원정을 실시하자 마침내 후지와라의 독재는 무너지고 실권이 다시 천황 세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체제가 아니라 정치의 내용이다. 3대째 상황의 원정이 지속되었어도 전혀 개혁 정치는 없었고 세칸 시대와 달라진 것도 없었다. 정치가 현저하게 태부와 후진성을 보이자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다. 후지와라 독재가 끝난 뒤 형제는 황실과 후지와라 세칸 가문, 귀족 그리고 여기에 유력 사찰들이 조직한 무장승병 집단 세력까지 더해져 더욱 오리무중에 빠졌다. 일본 전역에서 이들 세력의 사병 조직들 간의 무장 충돌이 빈발했다. 난세에는 무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장악하게 마련이다. 혼란의 와중에서 후지와라의 무사단이었던 미나모토 가문과 천황 측의 사명 조직인 다이라 가문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귀족들에게 고용되어 무력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으나 세상이 혼탁해지자 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점차 그들은 실력에 걸맞는 지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156년에 그들의 실력을 가늠할 기회가 생겼다. 상황 세력과 천황 세력이 황위 계승권을 놓고 격돌한 호겐의 난에서 미나모토와 다이라는 최초로 진검승부를 펼친다. 승리는 천황 세력이었으나 진정한 승리는 다이라 가문의 다이라 기요모리였다. 이 사건은 사실상 상황과 천황이 싸운 게 아니라 전통의 황족, 귀족 세력과 신흥강자인 무사 세력이 벌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무사 계급이 황족, 귀족의 용병이었으나 불과 3년이 지나면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1159년 소력을 꾀한 미나모토 가문은 헤이지의 난을 일으켰으나 다시 한번 기요모리에게 패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호겐의 난까지만 해도 귀족들의 들러리였던 무사 세력은 자기들끼리 싸운 이 헤이지의 난을 계기로 일약 정치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다. 승자인 기요모리는 유명무실해진 귀족 세력을 누르고 권력을 손에 넣었다. 이전까지의 일본 역사에서도 순수한 관료 정치를 찾아보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수 무장이 집권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격심한 반란과 내전의 역사다. 모방을 버리고 독자 노선으로 일본이 진통을 겪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당시 동북아시아 전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한동안 국제질서의 핵심이었던 당 제국은 8세기 중반 안사의 난 이후 당마로우대의 말기적 증상에 시달렸다. 당마로우대. 당의 율령제가 붕괴하는 시기와 일본의 율령제가 붕괴하는 시기는 정확히 일치한다. 일본은 율령제의 성립만이 아니라 붕괴까지도 모방했던 셈이다. 아니면 율령제의 한계가 그랬거나. 그러나 중국의 동요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일본과 한반도와 일본은 서로 달랐다. 통일신라는 당과 함께 중앙 권력이 무너지고 혼란기에 빠졌으나 일본은 당과 결별하고 독자 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9세기 말에 당의 붕괴가 확실시되자 일본은 더 이상 중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까지 10여차례나 파견했던 당에 보내는 공식 사절단 견당사도 보내지 않았으며 이 시기에는 무역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중국에 유학한 학생도 없었다. 백제가 망할 무렵 한반도에서 배울 게 없다고 여기고 재빨리 손을 뺀 한반도와의 교류를 끄는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그에 따라 한동안 중국풍을 모방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여겼던 일본의 문화도 궤도를 급선회했다. 종전의 풍조를 당풍, 새로운 풍조를 구풍이라고 부른다. 구풍은 야마토풍이라고도 한다. 일본 고유의 문화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이때부터다. 야마토풍. 이 시기에 불교의 성격도 확연히 달라진다. 불교가 도입된 초창기인 쇼토쿠 태자 시절의 불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호국 불교였어도 종교의 성격이 명확했다. 그러나 다이카 개신 이후 귀족 지배기를 거치면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귀족들의 개인적 질병이나 재앙을 막아주는 주술적 용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주술과 기도를 특징으로 하는 진원종이 널리 퍼졌고 천태종이 밀교처럼 변질되었다. 훗날 일본의 불교가 무속이나 민간신앙 혹은 일본 고유의 신사신앙과 뿌리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언제 중국 것을 모방하게 급급했더냐는 듯이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노선 전환은 순식간이었다. 신사신앙. 그 덕분에 일본은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귀중한 유산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문자인 가나다. 한자를 간소화해 일본어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로 처음 사용한 것은 5세기 무렵부터였다. 이 시기에 노래책인 마녀슈에 나오는 마녀가나는 훗날 가나 문자의 모타가 된다. 국풍이 등장한 9세기 중반에는 수백 년 동안 조금씩 발전되어 오던 가나가 총정리되어 정식으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나는 처음부터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한동안 여러 가지 표기 방식이 사용되다가 점차 하나의 발음에 하나의 문자가 대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나 문자는 여전히 중국풍에 젖어있던 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물론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자를 배우지 못한 하층민이나 여인네들이 애용하면서 가나는 점차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이 점은 한글의 운명과 비슷하다. 한글도 만들어진 세종대에만 경전의 번역에 이용되었을 뿐 공식 부자로 대우받지 못했고 평민과 여성들이 애용하면서 발달했다. 특히 가나 문자를 사용한 새로운 문학 장르인 모노가타리는 일본 정통 문학의 시초가 되었다. 모노가타리가 가나 문자를 사용했다. 9세기부터 일본 역사에서 국제관계의 맥락이 거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제관계의 맥락의 소멸. 이때부터 일본은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무역을 했고 외구로서만 동양의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무대 뒤에서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하게 된다.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두 차례 받은 게 대외관계의 전부다. 이후 일본은 치열한 내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통일을 이루고 힘을 키워 16세기의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때도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도모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안고 키운 무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정복을 꾀한 것이다. 무인들의 세상이 열리다. 헌자에 오른 무사들. 미나모토를 무찌르고 권력의 핵심에 오른 다이라 기요모리는 순수한 무장이었으나 정치와 행정의 경험이 있을 리 없다. 모르면 뱉거라. 그는 바로 전까지의 권력 구조였던 세칸 정치를 흉내내기로 한다. 우선 천황의 외척이 되면서 부족한 권력의 정통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천황부터 갈아치워야 했다. 그래서 그는 1169년에 자신의 조카 즉 고시라카와 천황과 자기 처제의 8살짜리 어린 아들을 내세워 다카쿠라 천황으로 삼고 자기 딸을 황으로 들였다. 12년 뒤 다카쿠라의 3살짜리 아들을 안토쿠 천황으로 옹립함으로써 드디어 기요모리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요모리가 능한 부분은 권력을 차지할 때까지 뿐이었다. 그는 권력자로서의 카리스마는 있었어도 정치가로서는 신통치 않은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세칸 체제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답습했다. 결국 정권의 임자만 바뀌었을 뿐 정치도 달라지지 않았고 경제적 토대도 변함없이 장원과 지교코쿠였다.
새로운 정권이라고 부를 만한 점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촌놈이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힘으로 권좌에 오를 수 있다면 더 힘센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권좌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이라 가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게 뻔했다. 다이라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다이라 가문은 독재와 폭정으로 일관했다. 다이라가 아니면 사람. 자연히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이라는 300명의 소년들을 교토 시내에 풀어놓고 불만 문자를 색출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저항 세력이 더욱 결집했다. 이윽고 저항 세력에도 핵심이 생겼다. 한때 맞수였던 미나모토 가문이었다. 일찍이 후지와라의 무사 집단으로 출범했던 미나모토는 죽은이 후지와라 가문이 몰락하면서 세력이 크게 악화된 데다 호겐, 헤이지의 난 시절에 다이라와의 이연전을 모두 패하니어 군소 가문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면 기회는 오게 마련이다. 헤이지의 난에서 제표되었다가 13살의 어린 나이 덕분에 처형을 모면하고 유배되었던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수장이 되면서 미나모토 가부는 다시 권토 중례를 꿈꾸게 되었다. 미나모토. 하지만 다이라와 더불어 양대 무가를 이루었던 미나모토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다이라와 맞붙은 싸움에서 또다시 패했다. 호겐과 헤이지까지 합치면 3연패를 당한 셈이었다. 더 이상 정면 대결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요리토모는 먼저 자신의 세력부터 튼실하게 구축하는 작전으로 바꾸고 1180년에 교토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간토 지방의 가마쿠라, 지금의 요코하마 남쪽 가마쿠라의 근거지를 차렸다. 요리토모는 이 일대의 다이묘, 영주, 다이묘와 무사들을 고케닌이라는 무사 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이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사무라이 도코로, 사무라이의 처소를 설치하는 등 다이라와의 일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시대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사촌인 요시나카가 북부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일으켰다. 요시나카. 이로써 일본의 세력 판도는 다이라 가문과 두 미나모토 가문이 정립하는 형세가 되었다.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더구나 이들 가문과 무관한 중소 가문들도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일본 전역이 서서히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마침내 요리토모에게 기회가 왔다. 중대한 고비를 맞아 1181년 다이라 기요모리가 병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다이라 세력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기요모리는 요리토모의 목을 내 무덤 앞에 바쳐라 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나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리토모와 요시나카 다툼을 벌이는 동안에는 어부지리로 명맥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요리토모가 승리하면서 다이라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준결승을 KO로 이기고 결승에 오른 요리토모는 다이라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다이라는 안토쿠 천황과 고시라카 상황을 데리고 서쪽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다. 고시라카와가 가문의 등을 돌리고 몰래 진영을 도망쳐 나온 미나모토 측에 붙은 것이다. 권모술수에 능한 그는 상황이라는 자격을 이용해 5살짜리 손자인 고토바를 천황 위에 올렸다. 다이라와 미나모토 두 가문이 별도의 천황을 옹립했으니 같은 시대의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희한한 사태다. 이 비정상적인 국면은 오래가지 않았다. 1185년 요리토모의 동생 요시스네가 지휘하는 군대는 단노우라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다이라와 최후의 해전을 벌여 마침내 적을 괴멸시켰다. 8살의 어린 천황 안토쿠를 비롯해 다이라 측 황족들 대부분이 바다에 투신하는 비극으로 끝난 난노우라 해전. 난노우라 해전은 일본 역사상 가장 비장한 전투로 꼽힌다. 난노우라 해전. 오랜 전란이 끝났다. 후지와라 시대부터 따지면 그 한 세기에 걸친 내전이었다. 물론 내전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후의 승자, 즉 새로이 일본의 패자가 된 요리토모는 다이라 기요모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냉정한 데다 정치적 수완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제 2번 다시 내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이었을까? 아니, 그보다
내전으로 권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을까? 그는 비정하게도 자신의 동생들이자 자신의 권자에 올려진 1등 공신들인 요시스네와 노리오리를 죽여 권력 다툼의 싹을 없애버렸다. 이런 각오라면 그가 철저한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은 뻔하다. 과연 그랬다. 그는 지방마다 슈고를 두어 반역자 처단의 임무를 맡기는 한편 각 지방에서 유사시에 군량비를 징집하는 지토라는 직책의 권한을 확대시켜 이들에게 경찰권과 징세권, 토지관리권까지 부여했다. 요리토모의 친위대인 고케닌 그리고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 슈고와 지토는 모두 무사들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명실상부한 무사국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권력이었다. 앞서 기요모리는 천황을 등에 업은 전통적 체제를 답습했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개혁을 지속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요리토모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사계급의 정치를 시작했다. 무사계급의 정치. 그는 미처 몰랐겠지만 그가 만든 새로운 체제는 이후 1000년 가까이 지속된다. 그것이 바로 바쿠 정치다. 막은 군막을 가리키므로 이미 명칭에서부터 군대가 정치 일선에 나섰음을 선언하는 체제다. 까마쿠라의 최초의 바쿠를 연 요리토모는 1192년에 세이 다이쇼군에 올랐다. 세이 다이쇼군. 이 거창한 직책을 누리면 쇼군이 된다. 그는 초대 바쿠의 지배자인 초대 쇼군이었다. 요리토모. 물론 기존의 천황 세력도 역시 아직 만만치 않았다. 당시 일본의 권력은 전통적인 교토의 천황 세력과 신흥 권력인 가마쿠라 바쿠가 양분하는 형세였다. 완전한 바쿠의 시대가 되는 것은 그로부터 200년 뒤의 일이지만 그 문은 요리토모의 가마쿠라 바쿠가 온 것이다. 225조.